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넘었네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날 줄은 몰랐는데 말입니다. 어느덧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네요. 저와 남편은 사이가 참 좋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꼬 부부? 뭐 그런 부부예요. 주위에서도 다들 저희처럼 살고 싶다고들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집안이고 학벌이고 그런 것들이 꽤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평범보다 조금 못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고 남편은 여유로운 집안에서 잘 배우고 잘 큰 사람이었거든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서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왔고 당연히 취직도 잘하지 못했고요.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런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봉사활동을 다녔었거든요. 저희 집 식구들은 넉넉한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다니는 봉사활동도 늘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사는 지역이 달라서 따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고 말이죠. 남편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갈 곳이 없는 미혼모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시설이었거든요. 남편은 그곳에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으니 남편과 같은 봉사자가 꼭 필요했고요. 네, 저희 남편은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저를 보고 반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르고 고운 사람을 늘 배우자로 맡고 싶었다고 말이죠. 저는 사실 싫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솔직히 인물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거기다가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다니는 남자를 마다할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난관이 있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시댁에서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도 했어요. 저라도 남편 같은 아들이 있다면 저 같은 며느리에게 장가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중간에 한번 남편에게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결혼을 계속 바라는 건 너무 제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저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결국은 허락이 떨어졌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은 반대하시긴 하셨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혼수나 예당 같은 것도 일절하지 않기로 했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왕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이제는 가족이 되는 건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정을 가지고 저를 보려고 노력하셨고 저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조건은 좋지 않을지언정 말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마음고생하는 일 없이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딱히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분에 넘치게 잘 살고 있다고 늘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남편은 저에게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나는 당신같이 서운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내가 장가를 정말 잘 온 거지. 당신이 시집을 잘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아직도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해피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 결말 말이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제 인생에도 통하는 말이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뭐 하긴 인생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한 치 앞을 다 내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이 험난해지게 된
그리고 제 평생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남동생은 속을 꽤 썩인 자식이었고 동생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어렸을 때는 방황을 했다고 했고 커서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집을 훌쩍 나가서는 몇 년을 소식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 제대로 붙어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역마살이 낀 놈 같아. 저러고 평생을 혼자 여기저기 정도 못 붙이고 살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서 잠도 안 온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도련님은 어디 마음 붙이지 못하고 늘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온 식구가 놀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저희 식구들은 도련님이 누군가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두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아, 정말이구나 하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가 지금의 제 동생입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라고 말이죠. 동서는 의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의사이긴 하죠.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뭐 저도 의사식이나 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간 거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맞으니까요. 아, 저희 도련님 직업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희 도련님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와도 동서집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요. 아무튼 동서는 처음에 저희 시댁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존재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결혼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도련님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을 하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정이 생기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동서는 등장부터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조건이나 그런 것들도 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서 그랬던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던 도련님을 데려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도 마음이 가끔 그랬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단 한 번도 저는 동서에게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잘나고 예쁜 사람이 동서가 된다는 것도 좋게 생각하면 좋았고 말이죠. 하지만 동서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 그러면 전업주부이신 거네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관해 이야기하던 도중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동서가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지었던 그 표정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어딘가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그 표정 말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나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조건 같은 건 하나도 안 본 거 보면요. 누가 봐도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이 사람 성품이 가장 큰 조건이죠. 저는 늘 아내가 믿지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맞아. 우리 형수님만큼 착한 사람 못 봤어 나는. 남편과 도련님의 이어지는 칭찬에 당시 동서의 표정이 굳어갔던 것이 기억나네요. 본인은 저를 창피하게 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주변에서 심지어 남편이 될 도련님까지 저를 감싸고 도니 성질이 났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동서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서와 도련님은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어찌나 휘황찬란하게 했던지 하객들이 지나가는 말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물론 좋은 말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말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결혼 돈 낭비다. 뭐 그런 말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질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속으로는 다들 부러워하고 있을걸요. 그래도 어른들은 이런 곳에 돈 쓰는 것보다 다른 실용적인 부분에서 돈을 쓰는 걸 더 선호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한다고 그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의사인 건 모르세요?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의사들 월급 많이 받아요. 그 돈 써도 되는 거니까 쓰는 거고. 오지랖이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저는 물어봐서 대답해 준 것뿐이었고, 그리고 그 정도 말도 못하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또 괜히 신경을 더 거슬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동서가 지나가듯 하던 말을 왜 참았는지 아직도 후회되네요. 지가 이런 곳에서 결혼 못했다고 심술난 거야, 뭐야? 기분이 나빴기도 했고 누가 봐도 들으라고 한 말에 동서의 심포가 느껴져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그날은 동서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참지 않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작부터 쎄했던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에피소드가 끊기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생각나는 몇몇 이야기들을 한번 말해볼게요. 하루는 가족끼리 다 같이 밖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산할게요. 아니야, 우리가 할게. 형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동생의 공격 아닌 공격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갈피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동서가 그 뒷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이 고생해서 버신 돈을 왜 형님이 마음대로 쓴다 만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밖에서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보신 적이 없으시면서 왜 남의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시냐고요? 아주버님이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무시하고 있다는 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살림하는 게 노는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돈을 쓰는 것도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건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할 일 같은데 동서 이거 오지랖 같아. 그리고 사람이 사람 면전에 대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 찔리시니까 할 말이 없어서 오지랖이니 버릇이 없다느니 그런 말로 얼버무리려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집안일만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 참 뻔뻔한 생각이네요. 뭐? 물론 살림의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직업에도 귀천 있는 거. 누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과 의사인 저나 변호사인 아주버님을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언제 같다고 했어?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 함부로 쓰니 안 쓰니 하면서 본인 것인 것처럼 굴지 마시라고요. 저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이 너무 싫거든요. 원래라면 형님 같은 분은 제가 옆에 두지도 않았겠지만 어찌되었든 믿을 수 없게도 저희는 가족이니까 제 앞에서는 조심해달라는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 사실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도 말고요. 기분 나빠할 만한 이야기만 해놓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기가 차고 웃겼습니다. 그날은 저도 참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 여기서 뭐하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더니 표정과 태도가 정말이지 180도 바뀌더군요. 저희야 뭐 늘 사이 좋죠. 그래, 동서지간끼리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얼마나 보기가 좋니? 이게 다 형님이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버릇없이 굴어도 다 받아주시니까. 물론 네 형님도 성격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네가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내가 이렇게 며느리 복이 많다, 많아.
그렇게 웃으며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속을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물론 가끔 남편에게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기는 했지만 저희 남편은 제가 그런 이야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쫓아갈 태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언제나 늘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생각인데 모두가 하는 생각 있잖아요. 나 하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건 내가 행복한 게 아니니까 모두가 행복한 건 절대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아이고, 이런 거 준비 안 해와도 되는데. 저 어머니 이렇게 비싼 가방 하나 제대로 사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가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사드리는 건 처음이잖아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선물도 다 받아보고 호강 안에 호강해. 물론 시어머니는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실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해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은 또 동서가 저를 찌를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일을 가지러 부엌을 가는데 동서가 조용히 뒤를 따라오더군요. 형님은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어머님께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안 해드렸어요? 무슨 말이 그래?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고? 뭘 하셨는데요? 보통은 현금으로 드리고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그러지. 그 현금, 형님 거 아니잖아요. 또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본인이 유세를 떠내 어쩌네 하는 말이 이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상한 대로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말이었어요. 한치도 예상을 비껴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은 아주버님이 주신 거나 다름없고 형님이 하는 건 고작 생신상 차려드리는 거네요? 고작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고작이 맞잖아요. 그냥 하루 노동하는 걸로 퉁치는 거. 그렇게 말하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돈은 남편이 다 버는 게 맞았고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기는 했지만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 또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다 노동이니까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재산 분할을 해주는 게 아니겠냐 하는 말들을 다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그냥 그런가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존감 도둑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꾸준히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 요즘은 그렇게들 말하곤 하더군요.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서와 만나고 들어오면 자존감이 확 떨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같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 집에 들어온 게 천운이고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한 번은 동서와 쇼핑을 간 적이 있어요. 물론 둘이 함께는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셋이서 말입니다. 아마 동서는 저와 가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평소 제 옷차림이나 안목을 가지고 수준 떨어진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었으니까요. 나는 이런 걸 너희보다는 볼 줄 모르잖니. 어머님이 형님보다는 잘 보실걸요? 동서의 말에는 분명 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예산일로 여기시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끼어들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동서가 너무 예쁘셨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꾹 삼키고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 말이죠. 뭐 정말로 그 말의 속뜻을 모르시고 넘기신 걸 수도 있고요. 니들이 한번 골라봐라. 이번에 오랜만에 모임이라고 하셨죠? 식사는 어디로 하러 가세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예약해놨다는데. 그러면 조금 격식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저기 가면 제가 자주 가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거기로 가요. 역시 척하면 척이구나.
시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실 거고 또 별 생각 없이 그런 걸 정말 동서가 잘 보니까 함께 다닌 걸 겁니다. 하지만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는 저는 동서가 예전에 했던 말처럼 정말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억지로 몸을 우겨놓고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집안과 어울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뭐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오라고 오는 형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무리 어머님이 같이 백화점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안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어머님한테 뭐 하시는지 안부 전화 안 드렸으면 두 분이 나와서 옷 고르셨을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돼? 이봐,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형님이 골라준 이상한 옷 입고 모임에 나가셨으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셔야지. 내가 그런 옷을 고를 거라고 왜 단정해? 단정이 아니라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형님, 평소에 옷 입고 다니는 거 문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입은 옷을 살펴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입는 단정한 무지 원피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좋은 곳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 저는 형님이 입고 온 옷 중에 고급스럽다든지 예쁘다든지 어느 브랜드 옷인지 궁금한다든지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쇼핑을 도와요? 말씀드렸죠? 동서는 자존감 도둑이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동서는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매번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자존감이 높는 사람이라도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죽기 마련이고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동서가 너무 아닌 말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욕을 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동서 말이 다 맞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복에 겨운 사람 같아. 어느 날 남편과 둘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복에 겨운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말을 해보라며 재촉했지만 저는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신경 쓰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아마 남편이 그렇게 신경 쓰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도 벌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와 동서의 그런 관계는 한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은 저는 동서의 말에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고 동서가 뭔가 하라는 것들이 있으면 군말 없이 했어요. 나이도 제가 5살이나 많고 결혼도 먼저 한 손이 동서였지만 관계가 한번 그렇게 굳어지니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번 추석도 저는 늦게 갈 것 같아요. 병원에 일이 좀 있어서. 사실 동서가 그날 병원에 일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통화 내용이 있었거든요. 추석? 뭐 우리 시댁은 제사를 지내기는 하는데 나는 다 안 해. 다 형님이 하지. 그 호구.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저를 대놓고 호구라고 불러도 저는 입 하나 뻥긋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가 한심했지만 그렇다고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아닌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서와 제 관계는 물론이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날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추석이었습니다. 전날 혼자 전을 부치고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추석 당일에도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어요. 원래는 시어머니와 둘이 하는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시는 바람에 저 혼자 있거든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도우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니 힘든 티를 못 내겠더라고요. 당신 진짜 괜찮아?
어, 괜찮아. 시어머니도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저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티를 낼 수가 없어서 애써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딘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던 건지 남편이 내내 제 주위를 떠나지 않고 걱정했지만요. 그런 남편에게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면 더 신경이 쓰이니 조금 가서 앉아있으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찝찝한 얼굴로 거실로 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저희 왔어요. 동서와 도련님이 양손에 과일이며 고기며 잔뜩 사들고 들어와서는 인사를 하더군요. 사실 저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조금 진심일 줄 알았는데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래 보일 뿐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추석 때 고열로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당일에 이렇게 올 거라도 말이죠.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동서가 직접 가서 여쭤봐.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삐딱하게 나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니 동서가 왜 그러냐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때 거실에는 시아버지도 계셨고 남편도 있고 하니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예민한 환자 며칠 보고 있어서 독감이 옮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 보겠네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바이러스에 예민할 거였으면 병원에서 아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인사조차 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동서에게 빈정이 상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동서의 그런 행동이 좋지 않게 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머, 이거 다 형님이 하신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다. 발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서가 어찌나 얄밉던지 거기에 대고 안 좋은 소리가 나갈 게 뻔했어요. 겨우 참았지만요. 역시 어머님이 이번에는 못하셔서 그런지 양이 많지는 않네요. 올해부터는 작게 하자고 작년부터 말씀하셨었어. 이제는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자고.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일부러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서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고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크게 제사 음식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그게 자기를 향해서 하는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더라고요. 지금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말 맞죠? 이게 왜 동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제가 일을 계속 못 도와드리니까 두 분이서 해야 한다고 저 꼽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동서 꼽을 줘. 어머님이 작년부터 하신 말씀이라니까? 어머님이 그럼 동서 꼽준다고 하신 말이라는 거야? 못 믿겠으면 어머님한테 물어보던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입을 삐죽거릴 뿐 아무 말을 하지는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난 듯한 얼굴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전을 하나 집어먹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인상을 팍 썼습니다. 어머, 이거 맛이 왜 이래? 저는 순간적으로 맛이 간 줄 알았어요. 날이 더워서 금방 상했나 싶은 마음에 얼른 동서가 먹은 그 전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안 상했는데? 누가 상했대요? 그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맛이 없냐는 말이었는데? 저는 황당한 얼굴로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음식을 했어요. 간도 이미 제가 다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일을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다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도와줬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트집 잡아서 저를 긁으려고 말이죠. 어머님 누워 계신다고 이렇게 바로 티가 나네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형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그리고 시집 온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 전 하나를 이렇게 못 붙여요. 그래, 네가 결국에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동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요. 동서는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이게 뭐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아니고 어디서 큰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공부해야 하거나 대단히 실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고작 살림하면서 유세 떠셨었잖아요.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셨어도 언제나 유세 떠셨죠. 뭐 이 집안의 집안일은 다 하는 사람처럼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죄다 형수님이 다 했다. 형수님이 대단하다. 대체 이게 뭐라고. 고작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걸로 그렇게 띄워주는 건지. 저는 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편과 도련님이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칭찬을 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꼴도 보기 싫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하찮고 별거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이 훨씬 더 대단한데 같은 집안의 며느리로 있다는 것도 너무 싫고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겨우 이깟일 하면서 짜증나게. 이깟일이라는 게 어딨어? 다들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거지.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동서는 더더욱 욱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랑 형님이 하는 일을 동일 선상에 두지 마실래요? 아까부터 계속 진짜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데. 그때였습니다.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듣고 있을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몹시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표정을 보아하니 동서 또한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조금 이상했어요. 아주버님,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으니까.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고 화가 난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동서는 거의 새하얗게 질려서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겁을 잔뜩 먹은 모습에 제가 놀라서 가만히 동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다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도련님은 무슨 일이냐며 부엌으로 들어왔고 심상치 않아 보이는 광경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동서는 눈치만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말이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가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겁을 먹는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없던 일로 하죠. 아니요. 안 돼요, 아주버님.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막대하는 재수씨 도와줄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도련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한테 주제 파악 못한다는 둥 이깟일하면서 어쩌고 무시하는 사람이랑 한 가족으로 못 지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보는 일은 앞으로 만들지 말자. 뭐? 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어? 당신 이거 진짜요? 도련님이 동서를 향해 물었고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인제 와서 드는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겁이 나고 잃기 싫은 거였으면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했나 싶어요. 저에게 이렇게 대한 걸 가족들이 알았다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뭐 그만큼 제가 호구로 보인 거겠죠.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른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굉장히 싸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마쳤어요. 시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대로 집을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제 판단하에 남편은 있는 힘껏 감정을 눌러가며 버티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은 안색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물으셨지만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해서 이 사람이 걱정을 한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내 독감이 옮았나 보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응? 뒷정리는 둘째가 좀 하고. 알겠지? 네. 고분고분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평소였다면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을 핑계를 대었을 텐데 말이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 동서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남편이 너무 속상해할까봐 다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무섭게 다그치는 바람에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일이 더 커질까 싶어서 조금은 뺐거든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간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냐고 저에게도 화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살다 살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재수 씨가 나한테 자문을 받을 일이 하나 있어. 동서가 의사라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최근에 의료사고가 있어서 그 문제로 남편에게 자문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양심 없고 뻔뻔해서 웃음이 나네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는지. 남편은 동서를 용서할 수 없다며 자문을 해주던 걸 당장 그만뒀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재수 씨가 잘못한 게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문해야 하나 양심이 많이 찔렸었는데 이참에 그 피해자한테 다 이야기하려고. 사실 남편은 많이 고민 중이었더라고요. 동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이걸 법적으로 유리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본인의 양심상 많이 힘들어서 마음고생도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참아왔던 건데 동서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하게 남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당연히 동서는 저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동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유리할 거라는 조언을 해주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전 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인데.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가족? 그래요.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재수 씨한테 자문해준 건 재수 씨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그런 의뢰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재수 씨, 내 아내 어떻게 대하셨어요? 남편의 그 말에 동서가 입을 다물더군요. 본인도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을 거라는 걸 알았을 테고요. 재수 씨가 먼저 내 아내를 남보다 못한 취급하면서 막대하셨잖아요. 재수 씨가 나를, 내 아내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말은 바로 하죠. 저는 아주머님한테는 막대한 적 없어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만 그랬고 남편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진짜 기가 차다 못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때는 화도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웃기네. 제가 기가 막혀서 웃고 있는데 남편은 그 말에 더더욱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걸 왜 모르지? 내가 여태 재수 씨를 봐준 건 내 동생의 부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덜 배웠어요? 배웠다는 사람이 왜 그런 멍청한 말을 하지? 남편의 그 호통의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더군요. 본전도 못 찾을 거 따지러 와서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랑 이런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재수 씨 볼 생각 없습니다. 뭐, 갈라서기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제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내 아내 그런 취급하는 사람이랑 가족으로 지낼 생각도, 얼굴 마주보고 지낼 생각도 없다고 동생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어디서건 마주치지 맙시다.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것도 시간 조율해서 따로 가고 각자 하자고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거라고는 동서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참 허허실실하면서 어지간하면 참는 타입이기는 했으니까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더 이상 얼굴 마주대고 이런 소리 할 이유도 없죠.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동서는 쫄은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날은 그렇게 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족들이 얼굴도 제대로 보기 힘든 채로 살아야 하나 마음이 심란하더군요. 사실 제가 동서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건 너무 좋았지만 가족들끼리 괜히 어색해지거나 마음이 무거워질 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 라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아주실 때도 마음이 정말 많이 무거웠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저를 조금 더 예뻐하시기는 했거든요. 늘 큰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기애애하다고 말씀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동서와 도련님을 불러다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서가 눈물을 쏙 뺄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형수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실지 모르겠네요. 도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데리고 온 제 아내니까요. 제 잘못도 있는 거죠.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련님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집안이었는데 말이죠. 이혼하려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했습니다. 여태 조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넘어가나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동서도 동의했어요? 그 사람 동의는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까. 도련님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유들유들해지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라 하던 도련님의 모습은 한번 마음을 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만 말던 어린 시절의 도련님을 생각나게 하더군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도련님은 이혼을 하겠구나.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동서가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자 소송을 간에 만회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도련님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건지 결국에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간은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왜? 인제 와서 사과할 마음이 생겼어? 도련님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제 그 질문에 동서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잠시 저를 노려보더군요. 아직도 그놈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가만히 보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었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지는 알긴 하는 거야? 사실 저도 그런 말이 못된 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만 보면 화가 났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훨씬 더 잘났는데 왜 나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고 다들 형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참, 이게 입장에 따라 정말 이렇게도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동서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서가 어떻게 생각했든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쉽게 용서가 되는 말들은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이한테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진짜 이혼은 할 수 없는데.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동서의 우는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그렇게 착해서 밖에 내놓기도 불안하다는 등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요. 저는 동서를 용서할지 말지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이 일로 가정이 깨지는 건 저도 바라는 바는 아니었어요. 조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제가 정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래도 함께 온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의 동서의 모습도 진짜인 거니까. 제 그 말에 도련님은 생각이 깊어지는 듯한 얼굴을 하더군요.
한참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형수님은 정말 괜찮으시냐?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당분간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대. 당장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고. 다행이다. 정말 속도 좋아. 남편은 제가 속도 좋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아직은 동서가 완벽하게 용서를 한 건 아닙니다. 몇 년간 동서에게 들어왔던 말들이 있고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완전히 잊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반성을 하는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로 동서와 도련님의 가정이 깨지는 건 바라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물론 동서의 얼굴을 볼 때면 제가 동서에게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서 불쑥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온 집안의 식구들이 아직은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솔직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괜찮아지겠죠. 언젠가 추억하게 될 날도 오지 않을까요? 아,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던 그 일은 동서가 사과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동서의 사과로 병원이나 다른 문제들이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서가 사과함으로써 도련님도 동서를 조금 달리 보게 되었던 것 같고요. 피해자분에게도 좋은 일이니 저는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듣는 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네요. 아, 제가 이 사연을 쓰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와 제 동서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저도 잘 알 수 없어서요. 지금과 같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기는 하잖아요. 이제 정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인생 최대 고비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긴 터널을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 저를 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욕은 욕대로 먹겠습니다. 사람 한 명 살린다 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머리가 점차 커지면서 입학식 때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부모님이 와서 축하해주고 소풍 갈 때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아빠가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모습 등 언제나 부모님과 사는 제 또래들이 부러웠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항상 모든 것이 할머니가 해준 것이었어요. 저희 집은 남들보다 가난한 집이었고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는 제 마음을 채워주기엔 부족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형제가 없으니 더 외로웠어요. 가난했기에 못하는 것도 많아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친구들끼리 요즘 유행하는 물건들을 자랑할 때마다 그저 거기에 반응해주는 것밖에 하는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연아, 우리도 너네 집 가고 싶어. 오늘 학교 끝나고 가자. 어? 우리 집을? 그래, 우리 서로 다 가봤잖아. 오늘은 니네 집 가고 싶어. 미안해. 나는 오늘 먼저 들어가 봐야 해서 할머니가 일 있다고 빨리 오라 했거든. 너네들끼리 놀아? 미안. 저는 친구들이 집에 데려가 달라는 말이 그렇게도 무서웠어요. 곰팡이가 낀 벽지에 무너져가는 집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고 할머니밖에 없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런 식이자 이상하게 생각한 어떤 친구가 몰래 제 뒤를 밟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험담을 했더라고요. 야, 쟤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어. 집이 완전 무슨 폐가야. 귀신 나올 것 같더라니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응. 앞으로 미연이랑은 우리 놀지 말자. 놀이에도 끼워주지 말고. 친구들의 뒷담화는 당시 어린 제게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겼어요. 제가 겪기엔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고 상처였기에 원망이 쌓여갔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사춘기로 접어들자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다른 애들처럼 이쁜 옷 입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어. 친구들이 우리 집이 어떤지 아니까 이제 뭐 하자고 말을 안 해. 나를 끼워주질 않는다고. 진짜 짜증나. 너무 싫어. 싫다고. 미안하다. 우리 아가, 미안하.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안 먹어. 밥 먹어서 뭐해?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점차 집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죠. 미연아, 오늘도 나가니? 밥도 안 먹고 또 밤늦게 어딜 가누? 할머니는 우리 미연이랑 같이 자야 하는데. 됐어, 할머니.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신경 꺼. 이 냄새나는 집에서 어떻게 잠을 잘한 거야? 항상 저를 걱정하는 할머니를 두고 여느 때와 같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하고 다른 애들 돈을 뜯기도 하고 심지어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일을 종종 하게 되었어요. 훔치다 걸려도 한두 번은 보호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17살쯤에는 결국 1개월 정도 소년원에 한번 갔다가 나오게 되었죠.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맥까지 들면 무섭게 화도 내셨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너 열심히 키우겠다고 죽어라 일하는 할미는 보이지도 않아? 어쩌다 일이 돼버린 거야. 하늘에 있는 네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속이 타 있겠어. 할미가 널 보면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옥죄인다고 이놈아. 그러니 누가 나 거두고 살래? 그러니까 나 같은 애를 왜 거둬? 거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고백하자면 그땐 저도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가난, 소년원. 제가 생각해도 제겐 미래가 없었어요. 그 막막함과 불안, 우울함이 저를 하루에도 수십 번 덮쳐왔고 그때마다 탈출구는 그냥 나쁜 짓 하며 현실을 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저 때문에 우시는 할머니 모습에 반성은커녕 질려버려 20살이 되자마자 짐을 싸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어보려 했지만 가방끈도 짧고 투출날 정도로 잘하는 것도 없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에 일하러 들어간 곳은 술집이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큰 돈을 벌려면 술집에서 일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술집에서 손님들 오면 옆에서 술 따라주고 노래해주는 흔히들 아는 술집 아가씨였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지만 돈 버는 것에 비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막 들어온 애들은 잘하는데 넌 몇 년을 했는데도 못하니? 그간 같이 있었던 정이 있으니 이러고 있지. 안 그랬으면 너 벌써 잘렸어. 죄송해요, 언니.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잘 좀 하자, 어? 네가 잘해야 나도 돈을 번다고. 잘리기 싫으면 화장이라도 더 이쁘게 하고 와. 화장이 그게 뭐니? 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많이 불러가야 팁도 받고 돈을 좀 더 버는데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 부르는 횟수가 적으니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방세를 내는 정도였거든요. 몇 년을 해도 돈이 모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또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 늘 저만 보면 답답하다는 듯 쳐다보는 사장님,
눈치 주는 언니들, 심지어 새로 들어온 여자애들까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있던 손님이 만취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팁을 준다면서 쥐고 있던 지갑이 있었고 그걸 본 저는 순간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훔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그때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저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슬쩍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쳐버렸습니다. 혹여나 들킬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놀랍게도 들키지 않고 넘어갔어요. 들키지 않았던 사실에 신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손님들을 만취가 되게 만들어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훔치고 모으다 보니 나름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해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조금씩 훔치다 보니 점점 과감해져선 그 다음에는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있는 대로 다 훔치는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돈이 생기니 너무도 신이 났어요. 방세를 내고도 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결국 얼마 안 가서 다른 손님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야, 지금 너 뭐해? 너 돈 훔치는 거야? 아니, 사장님, 일로 좀 와보세요. 아가씨가 돈 훔치는데 이게 못하는 짓입니까? 직원 교육 똑바로 하셔야죠. 이래서 내가 여기 다닐 수 있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손님. 너 당장 따라와. 결국 저는 그날 사장님에게 뺨을 얻어맞았고 온갖 막말을 듣고 술집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같으면 경찰서로 가야 했겠지만 다행히 무릎 꿇고 손님에게 빌어 손님과 합의를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과정도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제야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게 와닿을 만큼이요. 허나 잘리고 나니 이미 그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다 나버려서 다른 술집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 결국 그곳을 떠나 저를 모르는 곳으로 멀리 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술집에 새롭게 일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걸린 것도 있으니 새로 들어간 곳에서는 행동을 조심했어요. 그러는 도중에 제가 다니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던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젊고 아주 외모가 훤칠하고 자신을 의사라고 얘기하는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하게 술집에 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미연 씨, 오늘은 뭐 하셨어요? 술 먹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요. 괜찮아요. 상훈 씨는요? 저번에 요즘 수술이 많아 힘드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하도 성형 관광하러 여기저기서 오시다 보니 병원이 바쁘게 돌아가네요. 그래도 여기 와서 스트레스 푸니까 괜찮아요. 그 사람은 말이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어느새 얼굴을 몇 번 마주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람과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 제가 자라왔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미연 씨는 그러면 할머니랑 같이 계속 자라온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할머니랑만 살게 됐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 어린 마음에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날이 많았어요. 남의 지갑도 훔치고. 할머니가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도 볼 낯이 없어요. 이러고 사는 거 알면 슬퍼하실 것 같고. 술 기운인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는 눈물이 나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에게 못되게 군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제 인생이 문득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때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다정히 위로해 주었어요. 이런 일을 처음 겪었던 저는
그런 모습에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점차 그 사람에게 빠지기 시작했죠. 손님에게 그런 마음 느낀 건 금기시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이 오는 날만 기다렸고 연락이 오면 잽싸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아주 은밀한 유혹을 하였습니다. 네? 도와줄 사람은 많을 텐데 왜 저한테? 미연 씨가 잘해줄 거라 생각해서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아주 큰 게 하나 생겼는데 간단하게 도와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성공하면 아주 넓은 아파트로 옮길 수 있어요. 미연 씨, 계속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곳에서 떠나 나와 같이 사는 거 어때요?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며 제 두 손을 살며시 잡고 달콤하게 속삭여오는 그의 말에 저는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싱긋 웃으며 내민 저 손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또 계속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나도 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네, 할게요. 시키는 건 뭐든 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쉽게 끝날 일이니까 걱정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고마워요, 미연 씨.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이것만 끝나면 저 사람과 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제 인생에 있어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큰 건이라고 얘기한 그 일은 사실 범죄에 관련 일이었고 잠복하고 있었던 경찰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어요.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보니 놀랍게도 제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그 남자는 이름도 직업도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저를 속이곤 잡히지 않게 교묘히 돈만 챙기고 빠져나가서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에게 덤터기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에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로 몇 번이고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알림만이 들려왔어요. 잠시나마 꿈꿔왔던 그의 행복한 미래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형사님, 저도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처음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했어요.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거라고 해도 죄는 죄였기 때문에 결국 5년 정도 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년원에 잠시 있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교도소에서 만난 언니들은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섭고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약자 중에 가장 약자였습니다. 그중 저를 괴롭히던 방장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는 심심풀이로도 사람을 때리는 여자였어요. 야, 방바닥 제대로 닦으라 했잖아. 먼지 하나 나올 때마다 열대다. 네. 반장 언니는 청소를 제대로 못했단 이유로, 눈을 곱게 뜨지 않았단 이유로, 밥을 많이 먹었단 이유로 제 머리통을 때리고 사정없이 뺨을 갈겼어요. 찍소리 안 하고 있을게요. 제발 저 좀 가만히 두세요. 부탁드릴게요. 얘 좀 봐. 내가 뭘 했다고 울고 자빠져 있니? 더 맞고 싶니? 얘들아, 얘 우는 것 좀 봐. 핸드폰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두는 건데. 눈물 흘리며 빌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폭력이었습니다. 그때 전 그 당시 23살이었고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라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자초한 일일까? 정에 목이 메말랐던 걸까? 쉽게 믿어버린 내가 바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올랐죠. 날 이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그 나쁜 놈.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갈 것처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일 죽어도 괜찮을 사람처럼 의욕 없이 지냈었던 저를 바꾸게 한 계기가 교도소 내의 종교 활동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성경 구절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보려고 했던 것이 구절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게 괜찮다며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졌고 그러면서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어릴 적 마음고생 힘들게 했던 할머니가 너무도 많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기도를 할 땐 혼자 이마를 되뇌이며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다시 나가게 되면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할머니가 날 받아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는 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새로운 꿈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간호조무사였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베풀자는 생활 신조가 생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안 했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코피까지 흘려보내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새 사람 되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교도소 들어온 년이 무슨 새 사람이 된다고 해? 너 같은 애 한둘인 줄 알아? 옆에서 반장 언니든 누구든 저를 괴롭히더라도 그저 묵묵히 공부만 했어요. 괴로움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는 삶은 저를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얻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도 사고치지 않고 잘했더니 모범수로 형기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이왕 새 사람이 되고자 한 거 개명도 했고 병원 취직에도 성공하여 완전히 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할머니께도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곰팡이가 있는 낡은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걸 보자마자 또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할머니의 늙은 얼굴과 폐지를 보는 순간 정말 평생 속죄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괜찮다. 이렇게 다시 보러 와준 걸로 다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용서하고 있었어. 할머니. 저와 할머니는 그날 서로를 끌어안으며 펑펑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었기에 다시 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나 할머니랑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 새끼인데. 할머니랑 이제 살자. 할머니, 내가 잘할게요. 앞으로 못다한 효도도 하고 호강도 시켜드리고 할게요. 나 키워준 거 그렇게 하나하나 갚을게요. 할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네가 온 것만으로도 좋다 하셨지만 그 이후 저는 할머니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나하나 해드리며 효도하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웃는 얼굴을 보면 제가 다 웃음이 났고 할머니가 행복해하면 제가 더 행복했어요. 그러고 사니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던 도중에 새로운 사랑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성격도 좋고 아주 건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을 하였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소연아,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 곶감 좋아하시잖아. 오빠, 지방 출장 가서 이런 것까지 챙겨온 거야? 고마워라. 일만으로도 바빴을 텐데. 에이, 바쁘긴.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너 키워주신 분인데. 남편은 말 한마디도 너무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남자에게 대었지만 제게 너무도 깊은 신뢰를 준 사람이었고 한결같은 사람이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게 5년간 연애를 하고 있던 중 남편이 제게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혼? 오빠, 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생각이라니? 왜? 나만 결혼 생각이 있었던 거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왔던 거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할 수 있겠어? 너무나 망설여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보다 가방끈이 짧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지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도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말만 해도 아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제 과거였어요. 오빠, 나 교도소 갔다 온 거 오빠는 이해하더라도 부모님은 아닐 거야. 걱정 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걱정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지금까지 너만 생각하고 사랑해왔어. 나만 믿고 따라와줘. 그리고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자. 남편은 대안으로 제 과거를 부모님께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요. 남편을 붙잡고 싶었기에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남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무척 긴장이 되어 청심환까지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생겼네. 이왕 결심한 거 어서 날짜 잡고 식 올리자꾸나. 네? 정말요? 왜 그러니?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실지 몰랐어요. 무슨 그런 말을. 우리 아들이 고른 사람인데 당연히 좋은 사람일 테지. 아들한테 듣기로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구나. 힘든 일일 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미 우린 널 며느리로 점 찍어두고 있었어. 괜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결혼 준비해라. 그리고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마.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사둔 집에 있으니 거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구나.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며 저를 따스히 받아들여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도 감사했어요. 물론 제 과거를 숨기는 것에 죄스러움도 있었고 이렇게 잘 풀려도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를 보며 결혼할 수 있다고 방긋방긋 웃으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자고 다짐했어요. 하루하루 불안하긴 했지만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제가 꿈꾸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는데
특히 저와 친하게 지내는 막내 아가씨가 있었어요. 막내 아가씨는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때문에 저희 집에 잠시 머물며 살고 있었어요. 우리 막내 아가씨 자랑을 해보자면 막내 아가씨는 먼저 선입견이 없고 싹싹한 성격이에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보통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선입견 같은 게 생기잖아요. 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 막내 아가씨는 먼저 제게 다가와 시댁 적응을 시켜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 편하게 언니라고 부를게요. 제게 새언니가 생긴다는 게 엄청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같이 지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몰래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나서서 말해주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막내 아가씨의 모습이 참 이뻐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성품이 고와요. 얼마나 곱냐면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오면 그냥 못 지나칠 정도예요. 길에서 파는 야채나 과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올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아가씨, 이게 다 뭐예요? 또 상추 사왔어요? 어제도 상추 사왔잖아요. 그게 어제 그 할머니께서 또 상추를 한가득 파시더라고요. 그거 다 팔아야 집에 가실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가니 저도 모르게 또 사버렸네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착해라. 이렇게 착해서 어째요? 아가씨는 또 겨울에 추위를 타는 노숙인을 보면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도 이쁜 외모에 말하면 다 아는 명문대에 들어갔을 정도로 공부도 잘한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는 우리 막내 아가씨. 자랑하려면 밤새 말해도 힘들 정도예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더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댁 가족과 잘 지내는 일이 어렵고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고민까지 들어주며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답니다. 제가 자주 막내 아가씨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자매끼리 사이가 좋네 할 정도였고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둘이 자주 붙어 있냐며 질투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막내 아가씨가 세월이 흘러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니, 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요. 가족들한테도 곧 이야기할 건데 언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이에요? 네? 결혼이요? 벌써요? 언니, 저도 이제 내년이면 30인데 결혼할 나이 됐죠.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남자친구 기억해요? 기억하다 마다요. 그 나이 10살 차이 나는 그분이요? 직업이 의사라고 했죠. 네, 맞아요. 엊그제 그 사람이 청혼했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도 사실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나이도 있고 해서 얼른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처음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벌써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나 싶어 놀랐습니다. 아직 제게는 어리디 어린 막내 아가씨였거든요. 그런 막내 아가씨의 신랑이 될 사람은 막내 아가씨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그 나이 차이에 놀랐어요. 물론 요즘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들이 많지만 막내 아가씨는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과 연애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솔직히 우리 막내 아가씨가 더 많이 아까워 보였고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먼저 제게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언니, 가족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오빠랑 저랑 한번 밥 같이 먹을래요?
제가 언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오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알겠어요. 아가씨가 결혼할 사람이니 미리 봐두면 좋죠.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가씨의 마음을 훔쳐간 건지. 10살 차이 나는 그 의사라는 그 사람을 만날 날을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막내 아가씨가 수줍게 소개하며 결혼할 거라 말한 그 상대가 10여 년 전 저를 속이고 도망간 그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새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뒤로는 제 과거는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제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테이블 밑으로 피부가 하얘질 정도로 꼭 잡으며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애를 썼어요. 언니, 어디 속이 안 좋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저를 걱정하며 얘기하는 막내 아가씨에게 괜찮다며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얼굴을 알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저를 알고 혹여나 막내 아가씨에게 얘기를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잠시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내 아가씨에게 얼른 저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그게 언니가 알다시피 제가 종종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언니,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봉사활동이라고요? 봉사활동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만 생각하면서 사람 마음 뒤흔들며 저를 속이고 떠난 비겁한 그 남자는 봉사활동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저 남자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막내 아가씨가 저 남자와 결혼을 못하게 막고 싶었지만 무슨 핑계로 헤어지게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막내 아가씨, 이런 말을 하기 그렇지만 그분 직업은 괜찮아 보여도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하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일이에요. 그동안 옆에서 봐온 그 사람은 제게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또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좋고요. 저랑 가치관도 잘 맞는 것 같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만큼은 제 사랑을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행복하게 웃는 막내 아가씨를 보니 지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응원까지 해달라고 말하니 정말로 푹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콩깍지가 씌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큰일이다 싶었죠. 그렇게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된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혹여 저 모습이 또 거짓이라면 우리 막내 아가씨가 저처럼 될까봐 불안했거든요. 대체 무슨 꿍꿍이로 막내 아가씨에게 접근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막내 아가씨는 불행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진실을 얘기하려자니 막내 아가씨에게 제 모든 과거를 알려야 했고 막내 아가씨라면 다 이해해 줄 것 같았지만
혹시라도 이해해주지 않을 가능성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들이 차가워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가 미웠고 막내 아가씨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이 저희 시부모님은 막내 아가씨의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아직 네가 많은 나이도 아닌데 더 만나보지 그러니. 에이, 엄마, 내가 결혼한다니까 섭섭하구나? 저도 그 사람 오래전부터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만나왔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나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소개시켜 드리러 올게요. 그래, 알겠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시부모님도 처음엔 아가씨가 결혼한다 하니 조금은 섭섭하신 눈치였지만 막상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선 확실히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의사 사위를 얻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제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상황은 점점 둘이 결혼을 곧 할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같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날처럼 전화가 울려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에서 나왔고 저는 한 번은 그 남자와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화장실을 가는 척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야, 좀 기다려봐라. 조금 있으면 곧 결혼할 것 같아. 집안도 좋아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는 버릴 거야. 너도 알잖냐? 내가 여자들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면 아주 껌뻑 넘어가는 거. 명중률 100%라니까? 걔? 아주 멍청해. 명문대 나오면 뭐하냐? 내 말 다 속고 있는데. 아무튼 결혼식에 와서 배 채우고 가라.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걱정하던 대로였어요. 우리 막내 아가씨는 저처럼 상처받고 시댁은 난리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통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다 들었다며 막내 아가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굳은 얼굴로 잠시 바라보다가 뭔가 생각이 난 듯 웃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야 생각이 나네. 익숙한 얼굴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강미연, 맞지? 와, 정말 새 삶을 살고 있네. 맨날 술집에서 아양 떨고 다니더만. 이 남자, 아니, 이놈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옛 이름을 듣고 또다시 심장이 빠르게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내가 너 때문에 콩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나를 속이고 갔으면서 이번에는 우리 막내 아가씨야? 무슨 낯짝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야? 어서 헤어져. 네가 결혼할 수 있게 내버려 둘 것 같아? 하! 어이없네.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너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네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네 생활이 좀 과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나 혼자서는 죽을 수 없지, 안 그래? 제 과거를 빌미로 적반하장으로 협박하는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도저히 이런 돈만 밝히고 인성 개차반인 남자와 소중한 우리 막내 아가씨가 결혼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이 개차반의 실체를 말하게 되면 잊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제 과거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저는 말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날 망하게 한 그 남자가 바로 아가씨가 데려온 그 남자야.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나 사실 이 일 말해서 시부모님도 잃고 아가씨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말 못했어.
남편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저의 과거를 같이 숨겨준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했습니다. 어떡하면 좋지?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그래도 어찌됐건 얘기는 해야지. 내 동생이 그런 남자랑 결혼하게 냅둘 순 없잖아. 이참에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자. 잘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남편은 절 설득하고 위로했지만 전 아니었어요. 제 과거를 알면 시댁 식구들이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볼지 무서웠고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또다시 불행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허나 남편의 말이 맞았고 아가씨를 생각하면 그리 하는 게 100번 옳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교도소? 교도소를 네가 갔다 왔다고? 아유,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너 어떻게 그런 큰 사실을 우리한테 속일 수가 있니? 정수, 너도 부모인 우리한테 이걸 속이고 결혼했던 거야? 니들 당장 이혼해라. 나 너 같은 무섭고 끔찍한 며느리 둘 수 없다. 그리고 정수, 너도 내 얼굴 볼 생각 말아라. 어떻게 자식이 되어가지고 부모를 이런 식으로 우롱해? 니들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당신 진정 좀 해봐. 그러면 일단 최서방, 우리 막내가 데려온 그놈이 사기꾼이란 거잖아. 그것부터 해결을 하자고. 뭔 해결을 해요? 당연히 결혼은 물 건너가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몇 년간 알고 지냈던 며느리가 교도소에 갔다 온 여자였다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며느리랑 살 부딪히고 살았단 거잖아요. 언니,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꾼이고 그런 말을 내 뒤에서 했다고요? 난 믿을 수 없어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울었고 시어머니는 분노하셨고 시아버지는 침착하시려 했지만 제 눈을 피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엔 그 말마저 참 힘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일을 다 쳐놓고 지금에 와서 죄송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하라면 하겠습니다. 두 분께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남편과 말하자 해놓고 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그 혼란 속에서 혼자 빠져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과오를 저지른 건지, 차라리 반대하시더라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걸, 후회와 자책이 번갈아가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 아가씨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저희 둘 다 서로 말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따로 얘기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저 저는 모든 게 후회스럽고 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인생을 뜯어 고칠 수 있다면 그러고만 싶은 심정이에요. 나쁜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스쳐 지나가는데 겨우 정신력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제가 사라져줘야 할 것 같은데 전 지금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이곳에라도 글을 올려보았어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